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머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그동안 좀 안 보이신다 했더니 그 사이에 책을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 딱 한 달 만에 송경제 스튜디오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작업 마무리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야,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책은 어떤 주제로 쓰신 거예요? 제목이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인데요. 이그 노벨상에 관한 그 이그 노벨상을 받은 과학 연구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아, 좋습니다. 벌써 책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 5분을 추첨해서 이창욱 기자님의 신간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 를 보내드린다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이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에 IMBC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간을 기반으로 이그 노벨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그 노벨상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제가 작년에 노벨상 분석 방송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그 노벨상 아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그 노벨상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노벨상을 주는 것,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게 거의 핵심입니다. 교수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이그 노벨상 이름만 봐도 노벨상의 패러디 같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영어 고귀하지 않은이라는 뜻의 이그 노벨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따온 노벨상의 패러디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상식도 노벨상 본상보다 한 달 이른 한 9월 초중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상이 갈수록 이제 명성을 얻게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 상을 수상한 과학 연구들이 진짜 우선은 웃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가 그렇게 웃겼습니까? 제가 이 책에서는 한 10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대충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연구팀은 똥오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코끼리든 고양이든 몸 크기에 관계없이 포유류면 다 왜 오줌을 비슷한 시간 동안 한 21초 동안 쌀까 그런 걸 연구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원뱃이란 동물은 왜 네모난 똥을 쌀까 이런 걸 연구해서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곤충학상을 받았던 2명의 곤충학자들은 꿀벌, 개미, 말벌 같은 독침을 쏘는 곤충들 있잖아요. 예. 이 곤충들한테 직접 쏘여보고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직접 쏘여보면서 고통의 세기를 측정해 본 거죠. 아니 꼭 이걸 임상적으로 이렇게 직접 쏘여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희한한 연구자들 또 희한한 연구 성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노벨상은 물리학상, 뭐 화학상처럼 시상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그 노벨상도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이그 노벨상은 약간 다릅니다. 노벨상과 다른 부분이 꽤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셨듯이 시상 분야가 정해져 있는 노벨상이랑 좀 다르게 이그 노벨상은 그때그때 분야가 달라져요. 그리고 한 번에 10개 분야에서 상을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계공학상, 공중보건상, 교육상, 언어학상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들이 한 번에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그 노벨상 시상식 자체도 명물로 명성이 높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는 짧은 강연을 해야 되는데 무대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이 강연을 듣다가 지루해하면은 바로 과학자들이 강연 무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특이한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온다던가 재밌는 퍼포먼스를 한다던가 심지어는 여자아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뭐 쿠키랑 우유를 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퍼포먼스들이 전달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보통 시상식 하면은 딱딱하고 좀 엄숙한 느낌을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웃고 즐기는 과학을 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그 노벨상을 처음 알게 됐던 게 그 논문 제목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너츠를 우유에 찍어 먹을 때 얼마까지 우유를 담가야 도너츠가 제일 맛있을까? 그걸 연구한 논문이었는데 경제학 백그라운드에 계신 분들이 연구했어요. 뭐 이런 걸 연구하나 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시상식도 이렇게 재밌게 진행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님은 거의 과학만 10년 가까이 연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주제들도 많은데 이렇게 익살스럽게 재미있는 이그 노벨상에 관심을 두셨던 이유는 뭐예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그 노벨상 연구가 진짜 웃겨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우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소재로 웃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그 노벨상의 캐치프레이즈가 먼저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처럼 사실 이그 노벨상 연구들 처음에는 막 웃기다 생각을 하는데 저런 걸 왜 연구했지 싶은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논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 좀 진지한 연구였구나. 과학적 호기심이나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거 노벨상 보면은 수상 시즌 9월, 10월에 뉴스 단신 정도로 나오고 끝이에요. 그냥 한바탕 웃고 끝나는 정도로 그 부분이 아쉬워가지고 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모두 과학자들이 사실 농담 한마디에 소재가 되기 위해서 연구 주제를 이상하게 잡고 몰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이제 이그 노벨상 받은 연구를 좀 읽어보고 이 연구자들을 직접 인터뷰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연구자는 이제 똥오줌 같은 아까 이야기했던 터부시되는 소재를 연구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이었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벌에 쏘이고 통증을 측정한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독침이 주는 통증에 관한 데이터가 전무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쏘여보거나 했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웃기려고 한 연구가 아니다. 진지하게 했던 연구다. 이런 의미를 보려고 한 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그 노벨상 연구가 주는 웃음 말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쩌면 제가 설명을 해도 라디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는 어쩌면은 이런 약간 쓸데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지원금을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런 실험들이 이그 노벨상 실험들이 사실 연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도적으로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 요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주장입니다. 네. 이 혁신적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혹은 이제 혁신적인 과학 연구 시작이 사실 얼마나 엉뚱할 수 있는지 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를 방송 뒤쪽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걸 제시하시려면 연구 주제를 하나씩 잘 말씀 주시면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되셨구나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연구부터 하나씩 보시죠. 우선은 이제 차례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런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아마 더러운 연구들, 터부시하는 이제 대소변을 다룬 연구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분이 지금은 대만 칭화대에 계시는 패트리샤 양 교수입니다. 예. 이분이 생체 육체 역학을 연구하시거든요. 예. 생체 유체 역학. 그러니까 생체 속을 흐르는 유체 흐름을 연구하는데 사실 생체 속을 흐르는 유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응가죠. 피, 똥, 땀, 오줌 이런 거죠. 예.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원뱃이란 동물이 주사위 모양의 똥을 싼다. 이거를 분석해서 2019년에 이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주사위 모양의 똥이요? 야, 어떻게 모양이 그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요.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원뱃의 응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딱 진짜 주사위 모양이네요. 저도 놀랍게도 취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원뱃이 호주에 사는 유대류 초식 동물이래요. 네. 정말 엉덩이가 큰 귀엽게 생긴 둥글둥글하게 생긴 초식 동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똥이 진짜 브라우니 쿠키처럼 네모나게 주사위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연구팀이 이거를 알게 돼서 로드킬 당한 원뱃 사체 두 구를 공수해서 해부를 해본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똥이 만들어지는 창자의 신축성이 균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이제 이것도 재밌는데 창자에다가 그 길쭉한 풍선을 넣고 훅 부풀려 본 거예요. 네. 부풀려 봤다면 보통 다른 동물들은 일정하게 부푸는데 예. 얘는 균일하지 않게 한쪽은 많이 부풀고 한쪽은 적게 부푸는 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동그랗게 그 단면을 잘라서 확인해 보니까 내장 조직을 이루는 근육의 두께랑 경직도가 다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화물이 통과하면서 똥으로 만들어질 텐데 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양하게 변을 더 세게 밀어내고 예. 어떤 부분에서는 덜 밀어내면서 한쪽만
이 힘을 많이 주니까 예. 점점 장을 통과하면서 각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소화된 음식물이 내장을 흘러가면서 불균일한 압축 과정을 거의 10만 번 정도 거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각이 진동이 만들어진다. 이런 연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놀랍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걸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솔직히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혹시 이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우리 청취자들도 관심 있을 만한 연구들 뭐 연구했던 성과들 이걸 좀 소개를 해주세요. 손경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엄청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탈리아 카타니아대의 알레산드로 플루키노 교수가 진행한 연구인데요. 이분은 사실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실험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합니다. 근데 연구 주제가 물리학자 치고는 좀 색다릅니다. 이그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최근에 상을 받았던 연구 주제가 이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성공하려면 운이 중요할까 재능이 중요할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이유에서요? 왜냐하면 운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정도와 방향성,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역시 라디오 오래 하신 경제학자 선생님은 생각이 딱 다르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성공하려면 운이 중요할까, 재능이 중요할까. 그리고 재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또 많이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노력해서 재능을 갈고 닦으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플루키노 교수 팀은 이걸 직접 실험해 보려고 컴퓨터에다가 재능 대 운을 시험할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 재밌는데 예. 이제 잿빛 사각형 안에다가 예. 검은색 인간을 1000명을 넣었어요. 예. 그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 가상의 인간들한테 똑같은 양의 초기 자금을 줬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수준의 재능을 무작위로 부여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재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낮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이 여기에다가 행운과 불운을 상징하는 점들을 또다시 무작위적으로 뿌려놓은 거예요. 네. 초록색 점은 행운이고 빨간색 점은 불운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점들도 이제 무작위로 배치됐으니까 어떤 사람 옆에는 이제 행운을 뜻하는 초록색 점이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들 옆에는 불운의 빨간색 점이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무작위 배치가 이 사람들의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이다. 네, 확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지, 또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정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 누군지, 그걸 진짜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해놨는데 심지어 이제 시대에 맞아서도 이제 예.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운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예. 딱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기 1000명의 검은색 인간이 아무 방향으로나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점들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 초록색 점, 행운을 만나면은 재능에 비례하는 확률로 돈이 2배까지 불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약에 빨간색 점을 만나면 재능과 관계없이 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이 이 시뮬레이션을 20세 사회초년생이 은퇴한 나이인 6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돌려봤어요. 예.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냥 진짜 운에 따라서 결과가 다 좌지우지 됐는지, 재능도 좀 일부 역할을 했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어땠습니까? 40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의 저 검은색 인간들이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보다 수천에서 수백만 배나 많은 돈을 번 거예요. 예. 심지어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그 소수를 분석해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재능이 평균 정도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단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불운보다 행운을 더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가동될 때 주변에 빨간색 점보다 초록색 점이 많았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란 겁니다. 이거를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봐도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지만 운이 없는 사람들을 항상 이긴 겁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플루키노 교수의 컴퓨터 속에서 성공 이꼴 운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이런 재능과 운, 성공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런 주제는 사실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제 주변에도 특출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굉장히 잘 안 풀렸습니다. 근데 야, 너는 재능이 있는데 운이 없어서 참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가끔 야, 위로하려고 들지 마 했는데 이 연구가 진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성과네요. 그러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잖아도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물어봤었거든요. 네. 뭐 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러면 나는 성공하려면 어떡할까? 이런 게 사실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더니만 네. 성공의 비결은 내가 가능한 한 많은 기회에 도전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초록색 점을 많이 만나라. 요거였던 거예요. 운이 올 때까지 시도하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개인적인 부분도 많이 마음에 담아뒀지만 예. 더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이 사회적인 시선에 관해서 말했던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어떤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네. 해주셨었잖아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예. 해주셨냐면 사회는 실패한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우해야 한다. 재능 있지만 불운한 사람이거나 아직까지 초록색 점,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멋진 연구네요. 배울 것도 많고요. 이거 웃긴 연구가 아니라 엄청난 연구인 것 같은데 웃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이그노벨상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웃기진 않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재밌는 댓글이 뭐였냐면은 네. 이 사람 뭐 재능은 있지만 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교수한테도 직접 여쭤봤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인터뷰에서 두 연구는 절대적으로 진지한 의도에서 수행됐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그노벨상 수상 이전부터 이제 뉴욕타임즈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같은 진짜 유수의 유명한 과학 매체에 소개도 됐고 예. 학계 동료들도 평이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그노벨상이 주어진 거는 어떤 웃기다기보다는 재능과 성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 어떤 의외성을 상찬하기 예.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 딱 요 제목에 너무 잘 들어맞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웃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웃기게 되는 거지 연구할 때부터 웃기려고 연구하는 사람은 진짜 없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이그노벨상에서는 한국인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들 이 부분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예. 한국인 이그노벨상 수상자는 있습니다. 어허. 지금까지 한 5명 정도의 한국인이 받았는데 맞네요. 제일 최근에 받았던 분이 2023년에 당시엔 스탠퍼드대에 있었고요. 지금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로 가셨는데 박승민 박사님이 공중보건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분의 업적도 대단한데 예. 스마트 변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스마트 변기 사용하기만 하면 사용자의 건강을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발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변기자가 들어가니까 또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은 그럼 왜 이 발명품으로 이그노벨상을 받았나요? 그 원리가 정말 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인데요. 예. 스마트 변기는 사용자의 대소변을 측정하는 물건이에요. 네. 대소변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색깔이나 점도를 측정하면 장 상태가 안 좋은지 비뇨기에 문제가 있는지 신장 상태가 별로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그노벨상 심사위원들은 주로 응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거의 응가가 거의 한 장르를 일구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스마트 변기를 쓰면 바로 알 수 있어서 좋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대소변이 나오는 장면을 촬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발명품이 되는 거죠. 예. 사람 과학적 원리와 활용성 그 다음에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측면이 충돌하는 그 경계 위의 발명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박승민 박사가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연구기관이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그 노벨상의 어떤 한 교훈적 측면이 있다면 과학 연구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는 이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점점 흥미진진한데요. 이런 연구가 실제 도움도 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이제 엉뚱하고 돈 낭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지한 연구들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쓴 책 제목이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 이기도 한 거거든요. 아마 제가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이그 노벨상 받은 엉뚱한 실험들이 진짜 연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 심지어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훌륭한 연구라고 하면은 노벨상을 탄 연구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계속 노벨 과학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왜 못 받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그 노벨상 수상자가 10년 후에 진짜 노벨상을 수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 이그 노벨상 수상자가 진짜 노벨상마저 수상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영국 맨체스터대에 있는 안드레 가임 교수거든요. 예. 원래 그분은 소련 출신의 고체 물리학 박사였는데 우선은 2000년에 이그 노벨상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업적이라는 게 개구리를 공중부양시켜서였습니다. 네,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킨다. 이것도 딱 이그 노벨상 깜인 것 같긴 합니다. 바로 이해가 안 가니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이 원래 96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구실에 엄청나게 강력한 전자석이 있었는데 그 전자석 중간에 뚫린 구멍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물을 부어본 거예요. 예. 왜 부었는지는 본인도 잘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맥주를 한잔 해서 그런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을 부었더니만 물방울이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공중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물은 이제 반자성이라는 성질을 가져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자석을 아는 자석이랑 반대로 강한 자기장을 받으면 물은 이제 자석을 살짝 밀어내는 방향으로 예.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반자성인데 전자석 요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력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려고 했던 힘이랑 그 자석이 물을 밀어내는 힘이 딱 균형을 이루면서 물방울이 공중에 멈춰 선 겁니다. 근데 요걸 본 연구자 안드레 가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네. 물이 뜨면은 물을 포함한 많은 다른 것도 뜨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안드레 가임이 나중에 전자석을 켜놓고 토마토도 넣어보고 네. 딸기도 넣어보고 둘 다 뜨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다가 가장 넣었던 이상한 물체가 개구리였던 거죠. 예. 개구리도 물을 많이 함유하고 그렇겠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떴더니만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 내용을 담은 논문을 출판을 했고요. 예. 많은 이슈도 됐고 2000년에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엉뚱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니까 뭐 이그 노벨상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연구자가 어떻게 10년 후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10년 후에 이제 안드레 가임 교수는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같은 랩에 있던 제자였던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와 함께 수상을 했어요.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는 이제 한국에도 오고 그러셨던 경력이 있는 분인데 네. 이 두 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업적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정체를 밝혀내서였습니다. 예. 좀 이야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핀이란 물질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탄소 관련한 물질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핀은 탄소의 동소체인데요. 동소체라는 표현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소체 같은 탄소 원자로 만들어졌는데도 원자 사이의 연결 방식이 달라서 다른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물질이라 그래요. 예. 이래도 좀 어렵죠. 예. 예를 들어서 흑연 아시죠?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연필심에 들어있잖아요. 예. 이 물질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평면이 네. 엄청나게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알죠. 그러면 엄청 까맣고 잘 부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돼 있죠. 그렇죠. 탄소 원자들이 정사면체 모양으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투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된 거예요. 예. 같은 탄소 원자인데도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핀은 아까 전에 그래핀이 아니라 같은 탄소 원자지만 완전히 다른 어떤 화학적 특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흑연과 다이아몬드처럼. 그렇죠. 예. 그래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핀은 아까 말했던 흑연이 한 층만 있는 물질을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탄소 원자가 평면에 육각형 모양으로 쌓여 있는데 이게 한 층으로만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 엄청 간단해 보이는 물질인데 안드레 가임 교수가 요걸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과학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뭔가를 만든 건 알겠는데 이걸 노벨상을 줄 만큼 뭐가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얇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핀의 특성을 이제 이론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논문이 이미 1947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1986년에 처음으로 그래핀이란 단어도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계속 이제 점점 그래핀을 만들려는 연구팀들도 나왔어요. 네. 근데 흑연을 어떻게 하면은 0.35 나노미터 두께까지 얇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어려웠던 거예요. 예. 초기 연구자들은 흑연을 원자 평면 사이에 다른 분자를 삽입해서 이제 떼어내보자 이런 식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근데 실패했어요. 그냥 축축한 흑연 덩어리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인기를 얻었던 방법이 이제 그럼 흑연 표면을 계속 갈아버려가지고 얇게 만들어보자. 예. 요거는 좀 무식해 보이는데 방법이 꽤나 잘 먹혔어요. 그래서 20세기 말 정도 되면은 두께 20나노미터까지 두께를 줄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예. 20나노미터는 되게 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0.35 나노미터까지 줄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예. 아직도 60층 정도가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핀은 아니고 흑연이라 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안드레 가임 연구팀이 그래핀 만들기 경쟁에 참전한 거였어요. 예. 이 연구팀은 그래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야, 더 많이 갈았다? 처음에 더 많이 가려고 해봤어요. 예.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아까 20나노미터까지 갈았다고 했는데 네. 이 팁은 10마이크로미터 거의 200배, 2000배 이 정도 두께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연구원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현미경을 쓴 사람을 보다가. 네. 그게 바로 스카치 테이프였습니다. 스카치 테이프요? 이제 뭐 전자현미경 같은 걸 쓰려면은 그 시료의 표면이 평평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흑연 시료 같은 거를 이제 촬영할 때 울퉁불퉁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짝짝짝 해서 부스러기를 정리한 거예요. 네. 그걸 보다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를 뗐다 붙였다 하다 보면은 테이프에 흑연 조각이 좀 얇게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스카치 테이프 주워 와서 보니까 실제로 두께 몇 나노미터 수준의 흑연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 연구자를 생고생을 하면서 이제 갈아냈는데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몇 번 뗐다 붙였다 하면은 쉽고 간단하고 싸게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진짜로 흑연이랑 스카치 테이프를 사가지고 와서 흑연 표면에 스카치 테이프를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뗐다 붙였다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스카치 테이프를 보고 이제 그래핀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스톡홀름의 노벨 박물관 가보잖아요. 예. 그럼 안드레 가임이 직접 사인한 스카치 테이프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노벨상 받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 만들기 어려웠던 그래핀을 만들어낸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래핀의 특성을 어떻게 밝혀냈는가 그것 때문에도 받았긴 했습니다. 그래핀이 진짜 특이한 물질이었던 거예요. 양자 물질의 특성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확인을 해보니까 매우 얇고 매우 투명하고 유연성도 좋았습니다. 네. 근데 더 재밌는 부분은 전도성인데 전기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 좋다는 결과, 그다음에 열 전도성은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다음 나중에는 그래핀 두 층을 약간 비틀리게 쌓으면은 저온에서 초전도 효과도 나타난다. 정말 이상한 어떤 특성들이 많은 양자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핀을 응용하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연구, 아까 설명해 주셨던 개구리를 공중에 띄운 연구와 스카치 테이프로 그래핀을 추출하는 그런 연구는 결은 되게 다른 연구인 것 같지만 연구자의 기발하고 엉뚱한 재치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그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 그래핀 논문이랑 그래핀에 있는 두 뒷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노벨상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이거 이그 노벨상 연구로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엄청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연구의 어떤 재치나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연구가 안드레 가임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실험 프로그램인 금요일 밤 실험, Friday Night Experiment 시리즈의 일환이었거든요. 금요일 밤 실험은 이제 개구리를 공중에 띄운 것처럼 고체 물리학 연구실 원래 하던 연구 주요 프로젝트하고는 관련 없는 새로운 실험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럴 때는 엉뚱하거나 장난기가 다분해도 상관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실험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수는 없었는데 과학자분들, 교수님들 만나보면은 이제 연구실 운영도 거의 벤처 사업이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실험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임 교수팀은 이제 띄엄띄엄 원래 주 프로젝트에 방해를 받지 않을 만큼 이런 금요일밤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요. 15년 동안 20여 차례의 실험을 진행했고 대부분 실패했다. 네. 딱 3가지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3가지 첫 번째가 이그 노벨상을 받은 이제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이었고요. 예. 두 번째가 말씀 안 드렸던 개코 도마뱀부치 테이프였는데요. 예. 어디에나 잘 붙어서 기어오르잖아요. 도마뱀부치라는 동물이. 예. 그 발을 흉내내서 만든 테이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접착력을 좋았는데 몇 번 뗐다 붙이기 반복하니까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상용화는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성공했던 또 다른 금요일밤 실험이 바로 노벨상을 받은 그래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만 추구하는 게 사실 한국의 문화에 많이 있는데 이 이그 노벨상을 받고 뭐 우리가 웃어넘기는 연구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뭐 호기심, 단순한 뭐 상상력 이걸 기반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노벨상까지 받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도 그게 이 연구, 안드레 가임 교수 연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과학자들한테 엉뚱함을 좀 허용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인간이 과학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선 저희가 특정 분야, 특정 방향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 지금 뭐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하거나 무슨 뭐랄까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예측이 전혀 쉽지 않음을 이제 과학사나 과학 철학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예시가 될 만한 것들이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1920년대 사람들이 한 미래 예측이에요. 예.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제 어떤 과학 잡지나 미국의 과학 잡지나 SF지 내서 100년 후 2020년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런 기술 예측을 한 자료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했느냐? 100년 후면은 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탈 것이다. 한 알로만 먹어도 배불러지는 그 알약 같은 게 나와서 뭐 밥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자동차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상용화는 안 됐고 예. 오히려 스마트폰 같은 어떤 비교적 덜 예측된 기술들이 더 많이 현실로 이루어졌고요. 그렇네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단순히 한 연구자들의 재미있는 연구 성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딱 그쪽입니다. 모든 분야가 뭐 그렇겠지만 과학 정책 쪽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정책에 대해 돈을 더 투자해야 될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자 가속기를 건설하나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할까 혹은 뭐 원뱃이 어떻게 똥을 싸는지에 대해서 할까. 보통은 아무래도 가볍고 엉뚱해 보이는 연구보다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어떤 차세대 돈이 되는 연구, 진지한 연구 이런 데 지원하는 데 마음이 많이 쏠릴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앞서 그 안드레 가임 교수의 예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이런 연구에 투입되는 자원이 온전히 상응하는 연구 결과로 돌아오기는 힘들다. 이런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과학 철학자들은 엉뚱한 연구에 조금이라도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예, 저희가 아는 분 중에서 한국 출신의 엄청 유명한 저명한 과학 철학자인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계시는데 예. 대표적인 저서 물은 H2O인가에서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대안적 과학 연구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 교수님은 여러 명의 다른 과학자들을 인용하는데요. 한 분이 이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물이라고 이야기한 가야 이론을 만들었던 제임스 로브록입니다. 네. 이분이 국가 과학 예산의 딱 1%만 약간 이상한 사람들한테 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비전형적이라서 연구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은 과학 분야에서 모르지. 무엇인가 획기적 돌파가 발견된지도 모를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엄청 저명한 20세기 초중반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한탄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돼야 된다.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R 연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연구. 교수님은 경제 투자 쪽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투자를 할 때도 이제 포트폴리오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것도 투자를 하고 리스크가 적은 것도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과학 정책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리스크라는 단어와 데인저는 다른 단어입니다. 데인저는 말 그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리스크는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으로 이걸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부담도 줄이면서 다양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 연구관 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8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많은 곳에서 엉뚱하지만 이제 사실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박이 날지도 모르는 연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명하고 재밌는 예가 나사에서 진행하는 NIAC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NIAC, NASA Innovative Advanced Concept라는 건데요. 예. 1998년부터 시작된 연구 프로그램인데 현실이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연구 아이디어들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목록 읽어보면 진짜 SF를 읽는 것 같다. 근데 이걸만으로도 책 한 권 뚝딱 쓰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우주까지 갈 수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 예. 반물질로 움직이는 성간 우주선 이런 SF적인 아이디어도 연구를 하고요. 달 뒷면에 분화구, 크레이터를 활용한 전파 망원경, 소행성을 통통 튀어다니면서 중력을 측정하는 어떤 구 형태의 로봇.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만 뽑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나사가 지원하는 이유 간단하겠죠? 예. 이 중 하나라도 실현이 된 거, 성공을 거둔다면 나중에 큰 이득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네. 이제야 우리 기자님이 이번에 집필하신 역작의 어떤 근원적인 목적 이거를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노벨상은 그저 호기심 어리고 엉뚱하고 웃음 주는 그런 연구 성과들 가지고 헤헤 웃어보세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 즉 과학기술은 조금 엉뚱해 보일 수 있어도 많은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과학 발달의 근원적인 힘이다. 이런 걸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도신 건 거죠? 맞습니다. 예. 물론 저도 웃기는 거 좋아하고 다들 같이 웃고는 싶지만 그 웃김 뒤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진지하고 혹은 인간의 어떤 사회를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정말 대단한 연구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제가 책을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사람이 이그 노벨상을 직접 만들었던 마크 에이브러햄스라는 분이시거든요. 예. 이그 노벨상 창시자인 거죠. 네. 이분도 되게 재밌는데 원래는 그냥 과학 유머 좋아하는 프로그래머였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그 노벨상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줌으로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이그 노벨상 수상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짜 다들 좀 정신이 나가 있는 괴짠가 여쭤봤었어요. 예. 근데 대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좀 웃긴 사람들이 있는 거는 맞는데 대부분은 웃기다기보단 좀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그분이 봤을 때 이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해 보이는 사소한 문제에 더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다.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똥오줌 같은 거 사람들은 그냥 한 5분 정도 고민하다 말지만 네. 10년 넘게 고민을 한다든가 그래서 연구를 만들어낸다든가 예. 그러니까 그런 끝없는 이상한 호기심이야말로 과학 연구의 원동력이라는 어찌 보면 백투 베이직이죠. 근원으로 돌아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참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그 노벨상 그리고 이그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다른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분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한국이 더 많은 이그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뭘 하시냐면요. 단위 인구당 이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바로 영국이랑 일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또 일본 하면은 좀 그렇죠, 자존심이 그렇죠. 긁힌다 표현을 하잖아요. 예. 일본은 노벨상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예. 근데 이거 노벨상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여쭤봤더니만 두 나라 영국과 일본은 아마 엉뚱한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도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한국인 이구 노벨상 수상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박승민 교수님 그분도 좀 통하는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일본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데 왜 우리는 없냐고 이렇게 묻는다. 네. 근데 사실 일본은 이그 노벨상 수상자도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2023년까지 무려 17년 연속으로 이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노벨상이든 이그 노벨상이든 중요한 건 엉뚱한 발상이나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난 연구, 다소 엉뚱해 보이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남들이 바라보는 곳을 다 같이 바라보는 문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다른 데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게 또 사회에 힘이 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쪽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참 책 그 맥락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이창욱 기자의 신간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 도서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후에 IMBC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책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책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역시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을 써서 이제 글을 고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엉뚱하게 책 쓰는 작업 통해서 또 일에도 또 도움 받으신 것도 있으시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어쨌든 주제가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니까 주말에 제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에 카페 가서 오전에 쓰고 있으면은 그 엉뚱한 과학자들 만났던 그 기억들 있잖아요. 인터뷰했던 기억들 막 같이 낄낄거렸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 때문에 또 진짜 본업에서 어떤 거 취재하러 가면 되겠다 힌트도 얻은 기억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요 과학 동화 제가 있는 그 잡지에서 연재했던 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잡지라는 게 쓰고 나면은 보통 좀 잊혀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소중한 정말 진지하고 대단한 기억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정리하고 모아서 책으로 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들이 또 우리에게 또 많이 전달돼서 많은 파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